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저는 2008년 조선일보 신춘무대로 당선되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고유아침이라는 작은 출판사에서 약 16년간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가회의 시조분과위원장 일을 맡아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요. 7살 난 아들과 함께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책을 내는 일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출판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책을 낼 수 있는 한 권 분량의 원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고 결국은 책 한 권을 낼 수 있는 분량의 원고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일도 있지만 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일반인 대상으로 강의도 종종 하고 있어서 그 강의 대본을 모아서 책으로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좀 많이 해서 그 수업 내용들을 모아서 책으로 묶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바로 글쓰기 파내려가기와 한 권으로 끝내는 서평과 논문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모두 현재 대학생 강의, 글쓰기 강의에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다음 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을 쓰기 위해서 원고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을 하면서 그 틈틈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명이 꼼꼼 대망이라서 강의를 준비할 때 그냥 강의를 준비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강의를 다 PPT로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 PPT를 만들 때 모든 슬라이드에다가 노트를 만듭니다.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대본을 모두 만들어 놓는데요. 그 대본을 모으면 바로 또 책 한 권의 분량이 될 수 있는 원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글쓰기 플랫폼에 글을 계속 올리면서 그 글이 나중에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글쓰기 플랫폼에 글을 올릴 때도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읽게 하고 저는 또 그것을 이제 마감으로 삼아서 또 글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그것들이 모이니까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평론집이 최근에 나왔는데 평론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년 정도 계속 글을 쓰면서 모았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문학서를 또 한 권 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 모던걸 모던보이의 경성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약 한 6년 정도 글을 쓰면서 연재했던 글을 모아서 그것을 또 책으로 묶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책을 좀 띄엄띄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작년에 한 권 내고 올해 상반기에 한 권, 올해 하반기에 한 권 이런 식으로 좀 띄엄띄엄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책을 다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송 작업도 아직 다 못했는데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그 경기도 부천에서 한 6년 정도 살다가 이번에 경기도 고양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집 근처에 공부방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책을 다 모아두었어요. 근데 이사 가면서 새 집에는 그 책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좀 책을 많이 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고도 좀 덜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원고를 탈탈 털어서 이사 가기 전에 끝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책을 묶으려고 작업을 했는데요. 마침 또 제가 편집장으로 출판사에 오래 일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편집을 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력은 조금 갖추고 있어서 제가 직접 본문과 표지 모두 디자인하고 편집했습니다. 물론 뭐 되게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이제 남은 원고는 시조집 원고가 남았습니다. 아마 올해 가을쯤에 제 시조집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원고는 정리 중에 있고 7월 중순에 평론가에게 이제 원고를 넘기고 아마 올 가을에는 제 시집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로 제가 정식 등단한 것은 아니지만 운 좋게도 평론 글을 쓸 일이 좀 많았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개간평이나 시집 해설이나 시집 리뷰 등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글을 모았더니 500페이지의 분량의 책이 완성되었는데요. 저 역시 시조 시인이고 또한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시조의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시조의 리듬은 무엇이고 시조를 시조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조의 A부터 Z까지 다 궁금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또 정말 좋은 시조를 쓰고 싶고요. 그래서 시조의 리듬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시조의 가능성을 따져 묻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비극, 음악, 상징, 리듬 등 다양한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시 시조를 읽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는데요. 실은 저는 주례사 비평이나 아니면 인상 비평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시조와 관련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시집 해설도 평론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단 한 편도 공부를 하지 않고 쓴 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한 공부량보다 오히려 시조 관련된 글을 쓰면서 공부한 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결국 나를 키워준 것은 시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시조와 만나게 된 계기는 작년 12월에 발간한 오늘부터 쓰시조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연하게 시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2002년인데 그때 마침 교양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학교에서 월드컵 기념 100일장이 열리니까 거기에 참가를 하면 중간고사 시험을 면제해준다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셔서 저는 당연히 시험을 보기 싫으니까 월드컵 기념 시조 100일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저는 거기서 약간 입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 당시 부임하셨던 이지엽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문과 내 이제 시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지엽 교수님과 함께 시 합평회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시나 문학을 접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지엽 교수님께서 제가 군복무하고 있는 자대로 시조집을 뭉텅이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시조에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군대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그 시조집을 좀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못해도 한 권의 시조집당 한 10번 이상은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에서 할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틈틈이 이제 글을 쓰면서 시조를 쓰게 되었고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 좋게 제가 대학교 4학년 올라가던 1월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그때부터 시조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조는 무엇이든지 다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설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도 시조로 다 담을 수 있고요. 그 어떤 내용이든 감정이든 다 시조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과 일부의 시인들은 시조가 한국 고유의 전통 장르 정형시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내용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조는 형식이 고전적인 것이지 내용이 고전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현대 시조고 우리가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옛 시조는 바로 고시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읽고 있는 것은 21세기형 현대 시조인 거죠. 2022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상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을 적는 것이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조가 한국 고유의 전통 장르이자 또한 정형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조는 3장 6구 45자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교과서적인 규칙보다는 조금 편하게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행시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은 4개의 마디로 나눠져 있습니다. 혹자는 그 마디를 음보라고 말을 하지만 음보라는 개념 자체가 학계에서도 말했듯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음보라는 말보다는 저는 마디를 주로 사용하는 편인데, 한 장에 4개의 마디가 있고 또 한 장은 2개의 마디가 한 구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장과 6개의 구로 나눠진 것이 시조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삼행시와 다를 바가 없는데, 시조의 또 다른 점은 초장과 중장, 종장에서 종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초장과 중장이 퐁당퐁당 지나갔다면 종장에서는 클라이맥스처럼 갑자기 진폭이 커졌다가 갑자기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종장에서는 첫 마디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는 5음절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시면 누구나 시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모든 작품을 애착하고 있는데요. 모든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작품을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 작품 쓰는 과정, 그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과정보다 결과라고 말을 하지만 전 거꾸로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결과물로 미학적인 성취를 이루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열심히 써야겠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 마음과 감정 혹은 그때의 상황을 시조로 다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쓴 과정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물론 첫 번째 시집은 너무 못나서 실은 진짜 첫 번째 시집 모두 모아서 한 곳에 모아서 분석행위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집은 그나마 조금 더 애착이 가고요. 아마 올 가을에 세 번째 시집이 나오면 거기에 좀 더 애착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2월 소녀는 겨울에게 사정없이 끌려다녔어. 풀려났으나 갈 데 없고 끝내 도착한 소녀의 식탁. 그들은 울 때까지 먹었어. 아니, 울지 않고 먹었지. 소녀는 말하지 않았어. 소녀도 묻지 않았지. 흥얼거린 노래와 이야기, 손뼉치면 밤 하나 끝나고. 소녀는 봄이라고 말했어. 소녀가 안아주었지. 최근 작품들을 되게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에 발간할 세 번째 시집의 주요 컨셉이 소년과 소녀인데요.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집을 스포일러하는 수가 되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시 또는 연애시가 가장 좋은 시, 가장 최고의 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태나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시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세상과 인간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남녀간 혹은 연인 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힘을 가진 에너지를 갖고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기도 하고 가장 정념이 센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요? 물론 저는 시조를 처음 쓸 때부터 사랑시를 많이 쓰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어렵고요. 그러니까 직접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별하는 순간을 겪는다고 해서 사랑시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또 간절히 그리워한다고 해서 또 사랑시가 또 잘 써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랑시가 너무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되게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죽였던, 제가 없앴던 그 소년성을 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년성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제 마음에 있는 어떤 순수함,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감정을 딱 꼭 집어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소년과 소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저 역시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소녀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는 나이도 많고 이렇게 수염이 덕수룩한 소년이 되었고요. 물론 꼭 그렇다고 해서 소녀는 김남규이고 소녀는 제 아내 혹은 다른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소년과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던 거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새로운 감정이었고 또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고 심지어 제가 얼마나 허위로 가득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찌들어 있는지를 반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석 시인의 시 한 구절처럼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언어 역시 뜨거워질 수 있었고 세상 만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계속 갖다 보니까 심지어 제 아내도 다시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은 이번에 시를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칙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제가 항상 좀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가리와 연가리, 둘째는 단어, 셋째는 어미와 접사입니다. 가장 먼저 저는 시조를 쓸 때 반드시 삼행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쓸 때 자유롭게 행과 연을 나눠보는데요. 붙였다 떨어뜨렸다 분가리하고 행가리하고 연가리 하면서 이 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행과 연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역시 시조의 리듬도 만들어지니까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단어와 수식도 제 마음대로 막 바꿔봅니다. 아무래도 짧게 써야 하니까 좀 단어를 사용할 때 긴축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저는 좀 싫은 거죠. 꼭 비는 추적추적 내려야 되고 꼭 파도는 푸르러야 되고 노을은 붉게 물든다고 써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고민을 많이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수식이 붙어 있는 것을 경계하고 최대한 이런 수식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는 것을 우리는 주근운유, 사운유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근유를 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사와 어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시 진행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접사와 어미는 무조건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 진행에 있어서 속도감 있고 경쾌하게 읽힐 수 있도록 접사 어미도 많이 정리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 시조 쓰기 기본 팁 혹은 고급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조 전체를 한 행으로 시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산문형으로 이었을 때 그것이 수필처럼 에세이처럼 산문처럼 무리 없이 읽힌다면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산문이죠. 운율을 통해 시간이 압축되고 비율을 통해 공간이 겹쳐진다는 김인환 평론가의 말처럼 시간을 압축해야 되고 공간을 겹쳐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리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압축된 시간과 겹쳐진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깊은 시의 의미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작품이 안 써질 때는 저도 안 씁니다. 안 써질 때 이거를 끙끙 앓는다고 해서 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작품을 안 쓰는데요. 문제는 이런 거죠. 작품을 쓰기 싫고 안 써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마감이 있습니다. 시인들은 대부분 마감이 있어서 그 마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느 때까지는 초고는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일정을 맞추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원고를 펑크낸 적은 없는데요. 마감을 어긴 적은 없는데요. 물론 마감일에 지각은 많이 하지만 마감 자체를 펑크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문 제작형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청탁서가 와서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나름대로 일정을 만들어냅니다. 최소한 언제까지는 촉을 만들어서 내야겠다고. 물론 아이디어나 문장을 계속 메모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적어 놓기는 합니다.
단 매일 앉아서 작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출판사 일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또 틈틈이 술도 마셔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이 안 써질 때 제 나름의 자구책은 다른 책들을 읽는 겁니다. 시집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소설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에 핫한 SF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사회과학적으로 뜨고 있는 그런 에세이집 같은 거 혹은 요즘에 사회과학 말고도 자연과학적으로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약간 영감을 얻는 편인데요. 그런 책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을 볼 때마다 저도 자극을 받아서 나도 이런 문장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조를 쓸 수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시조는 나에게 무엇인가 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시조는 내가 살아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은 시조를 비롯해서 글을 쓸 때만큼은 그 글에 제가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글의 종류가 무엇이든 말입니다. 글이 완성되거나 발표되면 그 글에 저는 없어요. 저는 그 글을 쓸 때만 그 글 안에서 주인공으로 아니면 목소리로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그 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그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과 그린 작품 혹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흔적 혹은 진실이 있던 자리 혹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그 자리에 어떤 덮개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조를 통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은 시조를 통해서 제 존재론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시조를 쓸 때 시조 안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그때만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소년으로 작품 안에 잠깐 살 수 있습니다. 먹고 사니즘에 바쁜 제가 그렇게 소년이 될 수 있어서 시조 안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문학을 전공하고 또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문학을 가르치는 저에게 이런 질문은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대에 문학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또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 반드시 필요성과 유용성을 갖춰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목적적 한목적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자체로 문학이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매우 빠르게 메타버스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보혁명이라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대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조도 메타버스와 편승해야 되고 또 4차 산업혁명 식으로 시조도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고 역행하는 것이 시조이고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남들 다 지하철에서 주식을 확인하고 있고 뉴스를 접하고 있고 SNS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앉아서 시집을 읽을 거예요. 그럼 남들은 저를 보고 비웃겠죠. 이렇게 지금 바쁜 상황에서 팔자 좋게 시집을 읽고 있네?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시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팔자 좋게 계속 시집을 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들이 다 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문학과 시조는 그 반대편에 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시조와 문학 그리고 시조와 문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와 문학이 우리 삶의 속도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체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도 저는 그래서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면 문학이, 시조가 이 시대에 존재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조하면 정몽주와 이방원을 떠올리면서 시조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 읽고 있는 시조는 그때의 시조가 아닙니다. 물론 지켜야 할 정형은 존재합니다. 정형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진 않죠. 그렇지만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동창이 밝았느냐 라는 말은 현대인의 감정이 아니고 현대인의 말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의 문학이 할 일이고 시조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글자 수 맞추는 일조차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조를 조금씩 쓰다 보면 얼마나 시조가 편한지 알게 될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현대인의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시조 삼행에 다 넣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시조의 리듬은, 시조의 정형률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갑갑하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께서 시조를 조금씩 쓰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시조의 리듬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조는 답답하고 갇힌 게 아니라 갖춘 리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시조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조가 대중화가 꼭 되어야 된다고, 세계화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를 쓸 사람은 시를 쓰고, 소설을 써야 될 사람은 소설을 쓰고, 에세이를 써야 될 사람은 에세이를 쓰면 됩니다. 시조를 쓸 사람은 당연히 시조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리듬이 있어요. 이때의 리듬은 두 가지의 리듬이겠죠. 자기 삶을 컨트롤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리듬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리듬을 어떤 것으로 결과물로 보여주는 리듬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리듬은 음악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글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각자의 방식의 리듬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그 리듬 중에 저한테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리듬은 시조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리듬에, 여러분의 삶의 리듬에 맞는 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시조일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그것이 시조라면 좀 더 재미있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방식으로, 여러분의 리듬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돈 벌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감사합니다.